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연금 개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들을 그대로 둘 경우에 조만간 고갈될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역대 정부는 국민 저항을 염려해서 번번이 손을 놨는데요. 과연 새 정부에선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쟁점 사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저희는 좀 무거운 얘기지만 꼭 풀어야 할 숙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금 개혁 얘기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흐지부지 넘어간 이 국민연금 개혁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다들 이제 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그래서 뭐 언제부터는 받지 못한다 이런 우려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새 정부가 들어서서 매만졌을 때 혹시 타이밍을 놓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지금 사실은 2018년에 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2057년에 정기기간이 고갈돼서 만약에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보험료율이 현재 9%대 소득 대비 그렇죠. 27%까지 상향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급여 수준을 3분의 1로 깎든지, 안 그러면 정부를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든지 뭐 이런 방안밖에 없는, 모든 극단적인 방법이 그런 방안밖에 없는 사항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제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사실 정부의 또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야무야한 상태로 4년을 그냥 허송세월했다. 그렇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뭐 타이밍이 놓쳤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재정 추이해본 결과로는 아직은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합의를 도출해서 제도 개혁을 한다면 네. 지속 가능하고 또 미래 세대도 안심할 수 있는 연금 제도를 설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8년 4차 재정재개산,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네.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지 관련해서 재정재개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차 재정재개산 이후에 국민연금 고갈 관련된 시기가 이제 2057년으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국민연금을 미래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이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연금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도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2018년 19년에 걸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노사 전문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여해서 논의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거버넌스 자체도 문제였고, 또 한편으로 정부의 여지도 부족했고, 또 국회도 좀 떨어져 봐왔던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은 유실된 거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지부지 하면서 끝난 상태로 마무리되고 예. 실제로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련된 논의들이 당겨지고 있고, 또 당장 이제 내년에 5차 재정 재개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나, 이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준비해서 국민의 노후, 온전하게 국민들이 거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믿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밖에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정부한테, 새로운 정부한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이제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인데 2055년 정도면 이제 고갈이 된다고 하고 그걸 좀 이제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9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런 전망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가능성도 현실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그 2018년 4차 재정 재계산 결과로서는 2057년도에 이제 완전히 고갈된다고 됐었고요. 57년도. 이후에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좀 변화된 조건들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한 2년 정도 앞당겨져서 2055년도에 고갈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는 90년대생이 그 받을 연금 나이가 수급 되면, 개시 연령에 네. 도달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정확히 2055년도에 65세가 되니까 그때면 이제 기금이 고갈되니까 받을 수 없다라는 받을 게 없어지는 건데 거군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립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금이 고갈되면 자연스럽게 부가 방식으로 전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사실은 그때까지 아무런 개혁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내버려 둘 경우에는 2055년도에 되면 이제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고. 그렇죠.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시점에서 부가 방식으로 그대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 90년대생 이후 세대들은 네. 9%가 아니라 27%의 보험료를 아주 급격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상당히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지금 그 이번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적시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의식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가 출발되긴 하지만 네. 뭐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상태라든지 또 국민연금이 전체적으로 그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라든지 이런 그 세 가지 측면에서도 전부 다 개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금을 매만지고 개혁한다는 것은 좀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까지 오기까지 계속 뭔가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뭐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제 취임하면은 대통령 직속에 어떤 연금개혁위원회를 둬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혀왔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개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가능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건 그래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결국 더 내야 된다는 얘기겠구나. 그래서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더 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의 원리금 합계에 비해서 네. 1.88배를 더 받게 돼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1.88배나 받게 돼 있는 좋은 제도는 네. 역으로 이야기하면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낸 만큼 받아야 수지 균형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낸 것에 1.88배를 받으면 결국은 사했던 적립기금이 어느 순간에 고갈되고 그 위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상태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든 현재 1.88배로 돼 있는 연금 구조를 그러니까 뭐 적게 다르고 이야기하면 이제 저부담 고급여 구조죠. 뭐 고급여도 아니지만 어쨌든 받는데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많은 이 구조를 네. 균형 구조로 빠른 시일 내에 바꿔야 된다. 아, 낸 만큼 받는 걸로요? 예. 그쪽으로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모든 국가의 연금 개혁이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왜 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가면 뭐 연금이 뭐 때문에 연금에 가입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현행 제도를 그냥 유지하면 낸 것보다 못 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미래 세대 이야기죠. 왜냐하면 결국은 적자가 되고 예를 들면 보험료가 3배로 떼어버리면 사실은 수지균형 보험료가 17%인데 이보다도 높은 27%를 받은 보험료를 부담하면 그 당시 세대는 연금 가입한 게 더 손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7% 이상은 절대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러니까 낸 것보다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낸 것만큼이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빨리 전환해서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낸 거에 1.88배를 더 받는 구조지만 이걸 결국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라면 네. 연금을 내는 주체들은 낸 만큼 받으면 굳이 내야 될까? 아니면 뭐 다른 상품에 대한 어떤 고민들, 네. 다른 투자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낸 만큼 받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영보험은 낸 만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낸 것에 낸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빠지는 것들이 있죠. 사업비만큼 못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개인연금이나 민영연금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더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의 것은 사업비로 내야 되는 거니까 낸 것도 못 받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민영보험이 국민연금보다 더 유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그 우리 연금제도는 지금은 이 1960년생 같은 경우는 낸 것에 한 3배를 많이 받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생, 80년생 내 몸에서 이제 뭐 이 점점 2배, 줄어들게 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1.88배 된다는 건데 그것도 평균 수명이 2019년 구조로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입니다.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지면 또 2.34배가를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1.88배로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평균 수명을 연장을 고려하면은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네. 지적을 해주신 건데 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낸 네. 만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비교적 잘 설계되어 있는 제도이다. 이거는 제가 뭐 민간금융회사에 근무했지만 어느 네네. 민간금융기관의 상품보다도 대단히 잘 설계되어 있다. 특히 이제 소득 하위 분야, 소위 A값이라는데 평균 임금 정도 이하에 있는 분들의 그 수입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분은 수입비가 한 4배 정도 되도록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예, 많이 받게 수입비가 되는 훨씬 거군요. 받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그래도 구조고. 낸 거보단 더 받네요. 낸 것보다는 일단은 더 설계되어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처음 이제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부분 적립 방식으로 지금 적립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낸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운용해서 낸 수익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부 부담하는 연대를 통해서 세대 간 연대를 통해서 일부 부담하는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받는데 초기는 비교적 소득 제도를 되게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선진 가국도 할 때 100년씩 이상 된 선진 가국을 때 초기는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네네. 조금 높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도 낮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에서 소득 대체율이 60으로 60에서 해마다 낮춰져 가지고 이제 40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올해 이제 소득 대체율이 43%이기 때문에 네. 대체로 이제 낮춰지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일단은 비교적 잘 설계되어 있는 구조고 말씀드린 대로 민간 보험회사는 뭐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주주에 대한 배당도 해야 되고 이익도 남겨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만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국민연금 재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잘 설계된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미래를 보고 이제 장기 추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실행 가능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거는 추계라는 것은요. 네. 그냥 변수를 두고 가정에 대한 합의 이렇게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경쟁력 성장률이 이럴 경우에 물가가 몇 프로일 경우에 그다음에 출생률이 몇 프로일 경우에 연금기금의 수익률이 몇 프로일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이 가정의 합의입니다. 어떻게 70년 뒤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70년 전에 지금 현재를 갖다가 예측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변수가 핸드폰이 너무 내올 많죠. 뭐 예를 들어서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 부강한 우리나라 사례를 예측하지 못하듯이 미래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57년 고갈인데 네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열린 대타협 기구에서 학자들끼리 합의된 것이 2057년에 고갈된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그런 것이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다 지급해야 된다. 서구에 150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각국에서 국민연금 뭐 고갈돼 가지고 지급 안 한 사례 발생했습니까?
청년들의 국민연금을 갖다 지급하지 않고 국가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 논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좀 해보자. 이런 논의로 가는 것은 좋지만 고갈된다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많이 보는 경우고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노령연금이 1935년에 만든 미국 노령연금이 이제 10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렇네요. 2035년에 고갈되도록 이렇게 짜져 있고 코로나 때문에 31년에 고갈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당겨졌군요. 예, 불과 뭐 한 7, 8년 뒤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의해서 만들어서 청년들도 뿐만 아니고 미래 세대들 지금 90년생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피해는 지금 태어 있는 아이들이 문제이거든 더. 그런 아이들도 피해 없도록 조정을 해서 가는 것으로 합의해서 가야 되지 무조건 고갈돼서 못 받는다. 이것은 적절한 논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갈돼서 못 받는다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중간에 계획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죠.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2018년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그거 보험료 인상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의 부담을 이유로 현행 유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됐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동 조정 장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갈려 있고 열려 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보험료율이 한 20년 넘게 9%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높아질 것이다. 높아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고갈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인식들이 생기니까 높아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뭐 우리가 24년 동안 그대로 9% 9%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개혁 방안을 논의할 때 일정 정도 보험료를 올리는 부분은 뭐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거군요. 문제는 이제 지금 그 당선인께서도 어쨌든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에서 이 보험료 인상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 수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특히 그 재정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수지 균형 또는 연금 고갈을 좀 막고 늦추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는 설득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구조임에 틀림없지만 나의 노후소득 보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좀 내가 이 연금제도와 또 더불어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통해서 나의 노후가 좀 확실하게 일정 수준까지는 보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정 측면에서 보험료를 올리고 명목상의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유지할 것인지 또는 낮출 것인지 올릴 것인지 이제 이런 식의 모수 개혁만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사실은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까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받고 계신 국민연금 그리고 향후에 이제 받으실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 하나가 충분하지 않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노후를 꾸려갈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갖고 계신 게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그 제도 외형적으로는 좋은 제도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이제 일단은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 세대는 당연히 국민연금으로부터 일정한 연금 급여를 받기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보장 수준뿐만 아니라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 연금 산식을 보면 일단은 소득 재분배 기능도 들어가 있고 또 수익비도 높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도인데 여기서 그 제도 외형상에 지금 현재 이제 2028년도가 되면 40년 가입 기준으로 40%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어떤 외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균적인 가입 기간은 2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대다수의 불안정하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가입 기간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경제 활동을 하는 순간에 보험료는 내지만 내가 그동안의 가입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그 연금 급여액은 굉장히 낮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재정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연금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더 내고 더 받는 이런 방식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결국은 국민의 선택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 현행 40% 소득 대체율이면 네네. 보험료가 한 16% 내지 17% 정도로 올려야 되고 만약에 45%로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은 네. 보험료를 18% 내지 19%로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득 대체율 한 50%는 있어야 되겠다 하면 보험료율을 20%에서 22%로 올리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수지 균형이라는 전제 위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 수지 균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단순하게 보험료 좀 올리는 대신에 연금 급여 수준도 같이 올려버리면 적립기금 고갈 연도가 결국은 몇 년은 늦춰지지만 네네. 곧 2060년대 중반 되면 대부분 고갈되어 버립니다. 정부안이 문재인 정부 안에 4만회를 보면은 소득 대체율을 45%로 올리고 연금 보험료를 12%로 올린다는 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연금 고갈 연도가 2057년에서 2063년으로 연장되지만 네네. 뭐 5년 연장돼 가지고 미래 세대가 불안을 갖다 없앨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지 균형 구조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 국민들이 이 좀 더 두터운 연금 제도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은 좀 더 이 그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 소득 보장만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갈 것인지를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그렇지만 그 전제는 수지 균형이라는 전제 위에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을 할 때 좀 많이 내느냐 그리고 아니면 경제 활동을 이제 끝내고 은퇴 후에 이제 조금 더 두둑이 받느냐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좀 보여지네요. 예, 뭐 논쟁의 출발점은 저는 좀 많이 받고 싶고 내는 거는 좀 작게 맞아요. 내고 그 싶고 마음이 이것이 뭐 어쩔 수가 이제 다 없거든요. 국민들의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이 88년도 만들어지고 아직 이제 초기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평균 보험료 받은 사람이 55만 원 시기를 기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용돈 연금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조금씩 베이비 부분들이 은퇴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더 받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40년 가입하면은 소득 대체율 이제 40%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네.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하면은 퇴직 후에 80만 원. 그래서 네. 40%의 소득 대체율이 있다라고 80만 원을 이제 소득 대체율 말씀하시는 받는데 거죠. 실제로 우리가 40년을 국민연금을 낼 수 없고 뭐 평균 한 많이 다녀도 한 2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 대체율은 현재 구조로 뭐 한 23%, 24% 정도고 많이 안 올려도 27%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 보면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뭐 40년 동안 뭐 하지만 사실을 못 하지만 한 60만 원 정도 받기 쉽지 않다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연금 자체가 사실은 저연금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특히 55세 정도 되면 미리 나오고 이런 구조 속에서 연금도 당연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죠. 네. 거기다 이제 또 우리는 한 축으로는 재정의 균형도 맞춰야 되는 문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자, 국민연금 개혁하는데 현재의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주고 청년 입장에서 고갈돼서 받기도 힘든다는데 그런데 보험료는 더 내? 현재의 구조 속에서 동의가 잘 되겠습니까?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 노후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합의한 게 노후에 그러면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데 부부 합산으로 뭐 평균적으로 268만 원. 그다음에 좀 최저로 보면은 195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부부 합산으로 해가지고 네. 195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겨우 받는 게 뭐 한 55만 원 이런 수준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데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노인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인가 관련해서 크게 봤을 때는 거시경제적으로 2057년, 2060년 그 즈음에 GDP 대비해서
보험급여로 얼마 정도 돼야 될 것인지 연금급여로 대체로 뭐 우리나라 그때 정도 되면 한 9%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OECD 국가들이 한 12% 정도 언저리에서 내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림상으로도 거시경제적으로 2060년대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보험료를 어떻게 조정해낼 것이냐. 그동안 작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올리는 것이 맞는데 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보험 수리적으로는 정확한 입장이죠. 그렇지만은 또 적정 수지를 맞추려면 너무 18%로 갑자기 올리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지금 9%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 우리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0만 원이고 윤석열 당사자가 40만 원 준다는데 네네. 전액이 다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연금에도 현재 그 보험료만 가지고 쳐다봐서 그러는데 텍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서 일정 부분 텍스가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개혁하기 전에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국가가 법으로 청년들이 불안하다니까 법으로 지급 보장을 갖다 명문화 해달라. 보험료 안 주고 버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국민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2015년에 그 갈등이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우리 교수님하고 다 같이 해서 합의해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 법으로 보장하고 그다음에 청년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규모였을 때 될 것이고 일정 부분에 좀 보험료를 더 내면 우리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간이 권리대로도 가야 되는 것이고 이걸 성급하게 한 번에 해결하려면 누구도 성공하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러려면 급격한 속도는 지양이 그렇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노인민곤율을 좀 보여드렸는데 네네. 노인민곤율이 우리나라가 제법 높습니다. 뭐 OECD 국가 중에 제법 높은 수준이 네, 아니고요. 아주 높죠. 월등히 높은데 비교 불가능한 1등이라고 38.9%라는 게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 비중의 네. 분들이 네.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니까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노후를 위해서 좀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버팀목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네. 보여지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연금 개혁은 이제 그 재정 측면에서의 수지 균형만 가지고 볼 문제는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특히 노후소득 보장 전체를 봐야 되는 네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노후소득 보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제도들이 기초연금도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고요. 또 한편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노후의 어떤 그 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정부의 제도들인데 이제 국민연금 자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평균 소득자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입 기간이 쌓이면 얼마만큼의 국민연금을 받을지 또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은 좀 더 높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네네. 뭐 이런 구조를 짜야 되지만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에서 저는 적어도 노인 빈곤율을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렇겠죠. 네. 어느 정도까지는 낮추는데 국민연금과 또 기초연금과 또 나머지 사회보장제도가 같이 역할을 할 수 역할을 해야 있는 된다.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네. 지금 노인 빈곤율이 그나마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온 결과는 그동안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네. 이제 현 정부에서 지금 3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기초연금을 인상할 때 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이후에 이제 기초연금을 다시 10만 원 올리면 네네. 그 정도의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계속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또 기초연금의 역할, 또 기초연금이 지금과 같이 뭐 하위 70% 노인에게 4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노인 빈곤의 해결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금의 뭐 기준 중위소득의 30% 정도의 생계급여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40% 50% 가까이 돼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부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그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래서 이제 뭐 구조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연금 개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세 분이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좀 눈길을 끌었던 것 중 하나가 연금 자동 안정 장치라는 게 있던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출산율, 뭐 성장,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뭐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매년 이제 보험 요율이나 그다음에 뭐 연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변동시키는 뭐 그런 거죠. 예, 그 자동 안정화 장치 말씀하기 전에 앞에 두 분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보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예,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연금보험료를 제가 적정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한 번에 올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적립기금이 이제 우리가 한 1,700조, 1,800조까지 늘어나다가 네.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이 2042년 내지 2040년대 초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때까지 단계적으로 향후 20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이야기지 갑자기 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노후에 필요한 돈이 뭐 19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돈 전체를 그 국민연금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중에서 뭐 절반이나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지금 국민연금을 어떻든 많이 받는 것은 저도 좋고 뭐 다 원하는 것이지만 그렇겠죠. 결국은 재정 안정화라는 전제 위에서 그런 것이 설계가 가능한 것이지 재정 안정이 불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재정이라는 전제 위에서 그러니까 재정만 보는 건 재원 아니지만, 조달이란 네, 전제 문제가 위에서 있다는 거죠. 가능한 네.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 같은 경우는 네, 이건 어떻게 되는 사실은 이제 재정이 균형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지 균형한 상태로 제도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네. 그 상태에서도 계속 변하거든요. 뭐가 되면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면 그렇겠죠. 네. 지금 현재 평균 수명으로 균형이지 평균 수명이 늘면은 또 불균형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더 그럴 때 이제 자동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전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지 불균형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수지 균형 구조로 가고 난 다음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작동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네요. 아니죠. 그리고 그리고 재원 이제 문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그다음 스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군요. 이제 대부분의 나라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데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한 나라 같은 경우도 네네. 수지 균형 구조로 간 겁니다. 그 위에서 이제 앞으로는 다 어떤 게 변동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정할 테니까 네네. 국민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인데 균형도 안 된 나라에서 지금 재정 안정화 장치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학자들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좀 이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재정부터 해결을 일이라는 해야 것은 되는데. 순서가 있는 거죠. 균형되고 난 다음에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 안정화 장치까지 붙여놓으면 우리 미래 세대든 현재 세대나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연금 저희가 국민연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연금은 뭐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사학연금 있고 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또 국민연금 포함해서 이제 뭐 4대 연금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네. 이거를 뭐 동일연금제라고 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대선 후보 때 뭐 좀 주장을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뭐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겠다 뭐 이런 차원인 것 같던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일원화를 한다는 건 공무원, 뭐 군인 이런 분들의 모든 공감대가 다 모아져서 뭐 네. 하나는 폐지하고 없앨 건 없애서 통폐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 국민연금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담론들이 다양하게 뭐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 아까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도 수지 균형이 있어야 되고 아주 예. 시간적으로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을 서구의 어떤 100년 역사가 넘는 그런 국민연금을 동일선상에 놓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55만 원 받고 있는데 서구에는 대체로 한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200만 원. 그래서 서구에서는 그 근로 연령대 대비해서 노년들이 가처분 소득이 한 83% 정도 되고 그 노년의 가처분 소득의 83%의 66% 정도가 다 그 국민연금을 통해서 공적연금을 통해서 받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노후 생활은 사실은 공적연금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네. 2015년에 이제 연금 개혁하는 과정에서 자 우리가 다층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거기다가 이제 뭐 여기 주변에다 뭐 농지연금이나 뭐 다양한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발달돼 있는 나라의 사례를 좀 가져와봐라고 좀 요구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사실은 말이 좋아서 다층 체계이지 우리의 구조도 보십시오. 저를 기준으로 보면 간단한데요. 제가 직장을 어떻든 번듯한 금융기관에서 희망퇴직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뭘 가지고 있냐면 노후보장된 유일한 것이 국민연금이고요. 제 퇴직금은 제가 55세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63세에 저는 국민연금을 받는데 그 기간 동안 8년의 소득 크레바스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돈이 필요해서 저 퇴직연금으로 받은 거 다 일시불로 해가 받아서 다 쓰고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8%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개인연금을 갖다가 다들 노후를 준비한다고 이었지만 10년 유지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개인연금이었던 그 사람들 다 타다 쓰고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퇴와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받는 시간에 그렇죠. 차이가 생기니까 그렇죠. 소득 공백. 거기서 소득이 없어지니까 소득 크레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퇴직연금 퇴직하고 나서 연금으로 받으라는데 네. 당장 55세 나와서 63세까지 8년 동안을 갖다 버텨야 하는데 그 구조 속에서 제가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건 일시불로 그렇죠. 98%가 다 일시불로 받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온전하게 잘 가는 구조를 첫 번째 짜고 그렇네요. 나머지는 조금씩 보완하는 것이지 안정적인 다층 체제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다. 현재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네. 노후 준비할 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애들 키우기 바쁘고 맞아요. 다들 뭐 이렇게 한 구조 속에서 네. 여전히 저도 아직도 대학생이 2명이에요. 이런 구조 속에서 노후 준비할 준비가 없는 선데 뭐 다층책으로 간다 이런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2035년에 고갈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에 논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보험료를 많이 내자. 두 번째는 그러면 수령 시기를 뒤로 하자. 그래 우리 2018년에서 67세 주기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도에서는. 그 당장 국민들은 뭐랍니까? 용돈연금, 막걸리연금에서 장래연금이냐? 죽을 때 받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국민 불만이 뭐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 폐기됐습니다. 그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를 갖다 보증해주고 있는데 그걸 되게 보수적으로 하자 그런 것이고 또 한편은 이제 소득 조사에 기반해서 부유층은 작해주자. 뭐 이런 논의들도 미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은 80세 넘어가고 90대 되면 사실은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의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논의부터 시작하면 국민연금 다 엉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무슨 50년 뒤에를 가다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측하는 사람처럼 싹 달라서 다 하자 하니까 다들 청년들이 이거 뭐지? 이런 구조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자동 안전화 장치 이런 것은 필요할 때 하면 되는데 지금 아직 한 10년 뒤에 논의해도 그것은 서두르지도 않다. 보험료 내는 것은 쌓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 줄이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 줄이는 건 그때 봐서 조금씩 미세하게 가도 된다. 네, 제가 사실 그 4가지 연금에 대한 어떤 일원화에 대해 여쭤보긴 했는데 제가 지금 정영건 대표님 말씀 듣고 좀 생각이 드는 건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기간이 한 8년 정도씩 되면 당연히 삶의 어떤 기본적인 영위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깨서라도 뭔가 영위를 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결국은 이 연금 받는 시기랑 그다음에 은퇴 시기를 좁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이야기하는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노후의 소득 보장을 조금 더 높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사실 그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채워 나갈지에 대한 수단으로 그렇죠.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실제 그 뭐 다층 노후 보장 체계에 해당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실제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마치 모든 국민들이 그런 체계를 가지고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렵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 논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또 통합 논의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어떻게 보면 아마 그걸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 진전이 돼야만 저는 국민연금 개혁도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미 적자 상태고요.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에서 금년에는 대략 한 5조 원 정도를 그 특수직역연금 받으시는 분들, 즉 현 세대 노인에서 한 5%도 안 되는 굉장히 고액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연금액을 채워주기 위해서 국민 세금에서 5조 원이나 지금 거기다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밖에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셨던 소득 공백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후로 갈수록 사실은 특수직역연금 대상자와 국민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상대적인 격차라든지 박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이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네. 안철수 위원장이나 아니면 심상정 후보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네네. 따라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네.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특수직역연금 대상자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이런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격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 내에서 좀 제시가 되어야만 국민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지금 뭐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또 보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강보험 또 의료보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왜 의료비 부담을 좀 줄이고 또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문재인 케어가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뭐 외교, 국방 모든 정책 중에서 팽점이 가장 높은 정책인데 네. 이 정책을 뭐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폐기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 모든 복지 정책은 과거에 이렇게 해왔던 그 추세에 따라서 계속 그걸 인정하고 또 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 나가면서 수정하고. 또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네. 그동안 역대 정부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제 문케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급여를 축소한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 본인 부담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던 거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또 연장선에서 한 거고 네네. 또 이 지금 새로 전 윤 정부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인구 고령화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또 건강보험 지출의 대부분은 상당 부분이 노인 진료비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진료비 증가가 굉장히 급속히 증가된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럼 최근 이제 2000년하고 2020년하고 2021년에 지출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됐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 이용률이 줄어서 그런 것이지 이 코로나가 일시적인 끝나면 것이다.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네. 재정화 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지금 이제 같이 마련돼야 된다. 그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 윤 보완은 필요하다라는 정부는 보완이 말씀이시군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건보료 부담만 좀 키운 게 아니냐. 재정 수지는 악화되고 있고 건강보험료율은 올랐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비교적 여러 가지 뭐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지만 국민의 보장성을 상당 부분 확대하고 강화했죠. 특히 이제 희귀질병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보장하기 위해서 네. 노력들 많이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윤석열 후보 당선인께서도 네. 여전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의료보험과 관련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이 오히려 현재 현행에서 조금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보는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잠깐 되돌아가서 이야기하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계획을 성공할 것인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연금 계획을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하느냐가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 틀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행복연금계획위원회를 했어요. 그 네. 대통령 직속으로. 근데 그거 기초연금 도입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노동계들 탈퇴해가지고 거버넌스 무너지고 결국 국회로 돌아갔었고요. 2015년 공무원연금계획은 국민대탁기구와 국회 내에서 연금계획 특위 두 개가 동시에 하면서 그거는 합의를 이뤄냈어요. 네. 그다음에 2018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민연금계획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네.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윤석열 당선인과 네. 지금 국회가 협치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절호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너무 힘이 세면은
지지자들 부담 때문에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책임을 지금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버넌스를 대통령 산하에 둔다고 해서 경영계나 노동계가 말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험료를 10%만 올려도 2.5조씩 더 내야 되는데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국회 한 축, 그리고 국민대학 대타협교구는 2015년 그 틀을 보면서 국회하고 협치해서 짜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적기다라는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갈 수밖에 없고 책임, 부담 이것을 현 정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와 지금 민주당의 173석이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저력이 거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를 잘 짜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 노후를 마지막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손을 대지 않고 손 놓고 있을 만한 문제는 또 아니기도 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죠. 그리고 누구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명한 답이 나와주기를 새 정부에서 어떤 방안이 나올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하 교수, 정영권 대표, 최현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